저 강의를 잘 못하고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우리 박영보 비서장이 뭐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 시흥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제가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혹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 박영보 비서장 강의가 제가 들어도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얘기들인데 저는 그렇게 할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딱딱한 얘기일 텐데 우리 또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건가요? 뭐 원래 제가 자료에 드렸던 얘기하고 좀 전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자료에 원래 드렸던 처음에 저한테 의뢰했던 거는 우리 이제 농정을 어떻게 이제 바꾸면 좋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의뢰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로컬 푸드라고 하는 거를 좀 근데 얘기 보니까 로컬 푸드 학교인데 이미 로컬 푸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시흥 뭐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고 제가 들어서 제 말씀이 어떤 얘기가 될지 좀 심히 뭐 저어됩니다만 그러니까 로컬 푸드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로컬 푸드가 중심이 돼서 뭔가 새로운 체계를 만든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부제를 새로운 미래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세상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오늘 주된 얘기입니다. 재미없을 것 같죠? 어떤 분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나 얘라고. 뭐 핵심 얘기는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떤지 하는 얘기를 이제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거 전부 영어를 이렇게 써놓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그리고 그런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로컬 푸드 시스템 이렇게 이제 오늘 얘기가 두 축이 되겠죠. 좀 얘기를 풀어보면 사진 이쁘죠? 고심해서 고른 겁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안 보이시는 분 자료를 좀 보시고요. 뭐 요는 이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먹방이니 뭐니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제대로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문제라는 게 뭐냐 하는 부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먹거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먹거리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제 책에 제가 밑에 두 책을 소개했는데 하나는 경남대학교의 김종덕 교수님이라고 하는 로컬 푸드 쪽에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는 이제 그런 슬로우 푸드 쪽도 활동하시는 이제 그분이 쓰신 음식 문맹자, 음식 시민을 만나다 이런 책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글리스만이라는 이제 외국 학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이 글리스만의 이야기를 우리 김종덕 선생이 많이 받아서 소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둘 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음식 시민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문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하는 뭐 글을 모르면 글로 쓰여 있는 그 이면의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음식의 이면을 모르는 사람은 음식 문맹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 문맹자가 아닌 음식 시민이 돼야 음식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먹고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선택한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니까 그거를 좀 알고서 그런 행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음식 시민이다. 여러분은 지금
음식 시민이신가요? 음식 문맹이신가요? 예? 문맹 같아요. 예. 문맹이면 뭐 시민이 되시면 되는 거고 시민이면 더 열심히 시민으로서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문맹이신지 시민이신지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 많이 이제 이게 저기 옛날에 SBS에서 이런 오른편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생명의 선택이라고 하는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 내가 어떻게 먹느냐 하는 부분이 내 손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해볼게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밥상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이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가 중국의 산시성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사막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열이면 서너씩 이런 형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기형으로. 그 이유를 보니까 매년 8만에서 1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기형 출산율이 많은데 제일 왼쪽의 아이는 이 뇌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랍니다. 이유를 따져보니 엽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엽산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렇죠. 채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만드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하나의 예로 많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나오는 예인데 이 왼쪽 사진에 있는 것이 원래 아메리카 원주 이민 피마 인디언이라는 사람들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우리처럼 몽골 계통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몇 대를 거치면서 세계 최고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그런 예인데 이 할머니가 여기 밑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손자들은 내 얘기를 안 듣고 식습관을 안 바꾸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뇨병을 가지게 되는 것은 원래 몽골리안 아시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지방, 고칼로리 가공식품들을 섭취하면서 뭐 인디안 레저베이션,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주는 것들만 받아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하는 예가 되죠. 또 하나 예는 이제 유럽의 예인데요. 이것도 많이 얘기되는 네덜란드 기근입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한 6개월 정도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식량을 이제 봉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굶고 뭐 이런 거죠. 뭐 아무리 굶어도 거시기는 가능한가 보죠. 애는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이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이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1대인데 이 할머니가 그 옆에 하나 낳고 둘 낳고 이제 그렇게 이제 4대네요. 이렇게 낳는데 계속 이 병이 이제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그 여자 박사 분이 이러이러한 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났지? 유전학 음식으로 인한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한 이런 겁니다. 이 예가 개인적인 이런 그 어떤 하나의 불행인 사건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까 하는 부분. 개인적인 불행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불행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분 오른편에 계신 할머니 혹시 누군지 위에 써 있네요. 제인 고다리라고. 침팬지 엄마 뭐 이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동물학자이고 생물학자이고 환경학자인 분이 이제 희망의 경작이라고 하는 데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밥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분이 전 세계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어쨌든 이 아까 같은 그런 예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먹거리 문제가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고 환경, 지구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원인이다. 그래서 밥상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뭐 드리는 얘기 중에 이제 뭐 초입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 우리가 밥상, 먹거리, 먹는 행위를 다시 생각해야 될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로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을 이제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두 가지 사진을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사진이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왼쪽에 뭐 하는 이게 어디예요? 도축장에서 이제 정육을 하고 뭐 하는 뭐 이런 이제 과정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모든 음식은 사실은 이게 저 공장 제품과 다름없는 그런 이제 산업, 공업 이런 형태로 이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축산이 가장 가까운 거지만 우리 경종 작물도 비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져온 이 안에 저쪽에 TV 안에 있는 아이는 아프리카 아이겠죠. 예? 저런 이 비만과 예? 기아에 공존하는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상징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왼편에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확하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2009년에 뭐 자연과학 쪽은 굉장히 유명한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 실린 이런 이제 논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구 그러니까 요 녹색을 지구라고 보면 이 지구가 이 경계다. 예?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경계 범위 안에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범위 밖을 넘어가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지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 이 제일 왼쪽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 인류가 먹는 이 식물 종이라고 하는 것이 수만 종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불과 몇 종이 안 돼요. 그런 정도로 생물 종이 다 이제 사라지는 이런 문제. 두 번째가 이제 질소 과잉인데 질소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뭐 비료, 뭐 분뇨 등등의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상징이죠. 질소가 과잉되고 있다. 뭐 마지막 기후변화는 지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 세 가지는 이미 우리 지구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1850년 그게 이제 보면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데 1950년대 대부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급속히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지금 한 2010년, 20년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뭔가 이런 그동안 해오던 방식을 바꿔가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대로 먹고 지금 이대로 행위하고 지금 이대로 생산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구 화성을 찾아가든지 뭐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바꿔야 될 시기에 왔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반성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전제 속에서 먹거리 문제도 결국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먹거리 문제를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이제
농장에서 식탁까지라고 얘기를 흔히 표현을 하죠.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그렇죠? 농장에서부터 먹기까지의 공간적이고 시간적이고 사회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다. 조금 다소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공간적이라는 얘기는 공간적 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령 바나나라든지 뭐 파인애플 일부 나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먼 거리에서 수입을 해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간적인 우리가 먹는 행위라는 것이 농업과 식탁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먼 거리에 수입해서 그런 공간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시간적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응? 뭐 이런 지금 예를 하나 제가 들었는데 보통 우리는 1년 44칠 토마토를 먹을 수 있죠. 응? 뭐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모든 뭐 이런 토마토도 1년 44칠. 근데 그 토마토는 제대로 이렇게 숙성이 되나요? 응? 그렇지가 않죠. 에틸렌 가스로 후숙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제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은 제철을 모릅니다. 제가 이제 농촌연구센터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에 있지만 참 부끄럽게도 우리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얘기가 어이 딸기가 몇 월 달에 나와? 겨울에 많이 먹잖아요. 이제 이런 거 우리는 제철 자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산업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행복한 거죠. 뭐 겨울에 뭐 딸기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1년 44철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과정에 그 시간의 맥락을 상실하도록 자연의 이치를 뭔가 바꾸려면 무엇인가 인위적인 소위 테크놀로지라든지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서 뭔가 하여튼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요즘 흔히 얘기하는 GMO 문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거를 보고 토마토를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저는 미쳤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패스트푸드죠. 자연의 시간대로 그 철에 제철에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빨리 후숙시키고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서 먹는 것 그게 패스트푸드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래서 대부분 패스트푸드다.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시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아마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젊으신 분들은 제철 농산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전국에 고향에서 어릴 때 먹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고향도 없고 뭐 다 이러니까 뭐 그렇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건 조금 다소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이제 여기가 생산부터 최종 이제 소비까지의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단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일단 누군가 나에게 지금 농사는 옛날에야 전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가령 채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산에서 뭐 짚을 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했지만 지금은 자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들이 자재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기계를 굴리려면 석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그런 것부터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트럭에다 옮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가공을 해야 되고 또 유통을 해야 되고 또 음식점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식탁에 가고 소비가 되고 나중에 버려야 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참고로 전 세계 음식물 중에 버려진 음식물이 얼마나 될까요? 예? 네, 30% 정도 된답니다. 생산되는 음식 중에. 어쨌든 그래서 이 폐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제 음식의 순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중요해지느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나도 안 보이네.
이게 2013년 통계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대체로 대한민국의 현재 시점에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2015년은 아직 이제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2012, 13년도 통계를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먹거리에 쓰는 돈이 얼마쯤 될까요? 한 15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먹는 거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먹는 거에 쓰는 것 중에 150조. 그러면 그 먹는 거를 이제 이렇게 거꾸로 보면 내가 150조를 쓰면 여기에 관여되고 있는 유통하는 사람, 제조 가공하는 사람, 음식점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눠 갔겠죠. 그 돈을 거꾸로. 그러면 농민들 1차 생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얼마쯤 가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얼마쯤 가질 것 같아요? 응? 너무 좀 더 쓰세요. 해마다 어쨌든 줄고 있는데, 지금 대체로 제가 계산을 해, 그것도 이제 통계가 없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산업연관표라는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는 한 13.3% 정도가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렇게 지출한다 그러면 그중에 한 13만 원 정도가 농민들에게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관여한 분들이 논아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왜 그렇게 과거에는 한 3, 40%, 한 70년대 정도 보면 한 3, 40%였어요. 왜 점점 떨어질까? 그 얘기는 먹거리를 공급하는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비자들이 먹는 행위 자체가 바뀌고 있고 소비자들이 쓰는 돈들의 배분, 이게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 대개 사장님은 한 달이면 며칠 집에서 식사를 하시나요? 혹시 삼식이는 아니시겠죠? 응? 그러면 살 수 없죠, 같이. 그래요? 예외적인 분. 뭐 저도 삼식입니다. 농담이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외식이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우리가 가구에서 쓰면 50만 원은 외식비로 나간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 나머지 50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그 중에 30%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가공된 형태의 것들을 산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신선식품으로 흔히 통계적으로 분리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신선식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제 첨가물도 있고 야채, 과일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쌀도 있는 거고 그 중에 축산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물도 사실은 가공이잖아요. 사실은 도축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해물을 만들기 이전에 이 생육 상태에 있는 것 이런 걸 포함하면 그것까지 포함해도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전체 먹거리 중에서 가공과 외식 중심으로 생활이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공과 외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그걸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식품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식품 제조 가공하는 사람들, 식품 도소매업하는 유통업자들, 그리고 외식에 종사하는 음식점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총칭해서 이제 식품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 나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문제는 제가 여기 블랙박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식품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음식점, 아까 우리 사장님 음식점 하신다고 했는데 음식점 숫자가 얼마 되나요? 제가 정확히 통계를 몰라서 6, 70만 개 정도 되고 원래 워낙 부침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들이 어려우니까 계속 한 10만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 50에서 70 사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의 소비자가 먹을 때 그 70만이라고 칩시다. 70만 업체를 속속들이 저 집은 어떤 음식을 어디서 사다가
어떻게 조리를 해서 양심적으로 하고 있어 하는 부분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지요. 그 음식점에 계신 분들이 가령 된장찌개의 전문점이야, 김치찌개 전문점이야. 그 김치가 물론 써 있죠.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로 만든 순수 국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믿어야죠. 응?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면 신문에서 그거 아니래. 중국산.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추장의 국산 고춧가루, 우리 특히 공장 고추장은 그렇게 만들어서는 될 수가 없죠. 전부 이제 다대기를 수입해다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죠.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거죠. 점점 우리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블랙박스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불안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응? 차라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음식 시민이기를 원하지 않고 음식 문맹이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파야 되고 또 그래도 또 꼬리를 물고 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알려면 머리 터지죠. 응?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에이 설마 죽겠어 뭐 이런 거.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래 고추, 마늘 이런 걸 많이 먹고 그래서 광우병도 다 비껴난대더라. 뭐 그런데 뭐 응? 섞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끓이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거리의 확대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푸드 시스템의 핵심이 이 외식과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를 식당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에 가까운 것이고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식자재잖아요. 식자재를 가지고 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자재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그런 영역들이 사실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은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잘 모르는 입장에서 신문에서 기자가 펜대 놀리는 데 따라서 아 그렇대 저랬대 카더라 통신이 이제 지배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먹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응? 대체로 그렇게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식품 산업의 이면을 누가 식품 산업을 지배하고 있고 누가 식품 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불신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이렇게 산업화된 이런 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이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오늘날 세대는 국경이 없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세계화, 글로벌화, 뭐 자유화, 무역 자유화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자유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동도 포함하는 거고 또 뭐가 있겠어요? 돈의 이동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들의 주식을 누가 많이 소유하고 있나? 국내에 있는 국민과 기업들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전 세계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돈을 뭐 그냥 뭐 요즘 컴퓨터로 뭐 다 하는 세상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제분들 전부 요즘은 물건을 미국에서 직접 사잖아요. 이른바 직구. 뭐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바로 뭐 미국에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뭐 유럽으로 주문을 해서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된 거죠.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거리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이제 지금은 국경이 없는 거죠. 과거 같으면 지금 이제 쌀마저도 이른바 관세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정한 관세만 물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뭐를 막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죠. 이런 세상은 결국은 누가 장땡이냐, 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장땡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처음에 이제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걸 이름하여 초국적 식품 복합체라고. 다소 어렵습니다. 초국적이라는 건 국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적 불문인 거죠. 국적이 없는 거죠. 돈이 되면 전 세계 어디로 다 간다 하는 얘기고, 식품 복합체라고 하는 건 식품 기업인데 식품에 대한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종자도 다르고 농약도 다르고 비료도 다르고 기계도 다르고 심지어 물류, 선박, 그리고 금융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한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벌, 문어발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복합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재,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모든 이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런 책들이 그런 것들을 낱낱이 이제 고백하는 거고. 그런데 어떤 놈들이냐를 보면, 잘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어봤던 뭐 몬산토라든지 카길이라든지 뭐 등등등, 바이엘이라든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런 이제 기업들, 세계적인 이제 굴지의 기업들이 전부 있어요. 이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종자, 씨앗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농약과 비료.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농약과 비료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지만, 물론 일제시대 때부터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갔지만, 그래도 해방 이전보다 해방 이후에 급격히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계기가 생산 증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녹색혁명이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죠? 과거에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대한민국이 이 쌀 부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그렇죠. 통일벼라고 하는 노풍 뭐 이런 등등 통일벼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통일벼라고 하는 신품종을 이제 개발한 것부터 허문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량이 많은 이제 인디카, 필리핀 이런 쪽의 품종과 원래 우리나라 토종의 품종과 일본 북해도의 품종과 이렇게 세 가지를 3원 이제 교잡을 해서 IR 뭐 66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주 기적의 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이렇게 벼가 쓰면 뭐 나달이 얼마 안 되는 건데, 얘는 한 3배 정도의 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얘가 이렇게 하고 뭐 자꾸 그러니까 이게 밑에 이제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애를 이제 지지하느라고 쓰러지는 도복을 막기 위해서 비료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너무 과하다 보니 이제 약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 약도 많이 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녹색혁명,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60년대, 70년대 전 세계가 이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종자와 농약, 비료가 세트가 된, 이게 사실 녹색혁명의 핵심은 그겁니다. 녹색혁명의 핵심은 그 방식으로 해서 외부 투입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확 바뀐 거죠. 지금 뭐 어느 우리 농촌을 가봐도 비료 농약을 쓰지 않는 농사는 없잖아요. 일부 유기농 친환경을 제외하고 어쨌든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종자, 농약, 비료를 이제 이렇게 몇몇 이런 종자 같은 경우는 8개의 세계적인 기업이 70%를, 농약은 6개가 75%를, 비료는 8개가 65%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렇게 몇몇 소수의 기업들이 전부 이 종자, 세계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팔기 위해서 물류를 해야 되는데, 그 물류도 전 세계 선박을 불과 한 줌의 서너 기업들이
그 친구들이 없으면 특히 이제 카길이라고 하는 우리 곡물, 대한민국의 곡물의 40% 정도를 우리가 수입 중에 이제 카길이 취급하는데, 이 카길 같은 경우를 포함한 이런 데서 다 물동량을 장악하죠. 애들이 배를 띄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소, 돼지, 닭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종 이제 식품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 석유 메이저, 세계 석유를 다 이렇게 장악하고 쥐고 흔든다는 의미에서 메이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이 곡물도 그렇게 이제 이 5대 메이저가 다 쥐고 흔든다. 그래서 이제 카길, ADM, 드레피스, 붕괴, 앙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 지배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곡물뿐 아니라 과거에 이 친구들은 이제 주로 이제 곡물로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농약, 종자, 비료 뭐 뭐든 안 하는 게 없는 전 분야를 다 하는 이런 이제 거대 공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일종의 뭐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피아인 거지요. 이 친구들이 전 세계에 땅이란 땅은 다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싼 땅, 그것이 러시아가 됐든 뭐 중부 유라시아가 됐든 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가 가장 큰 가축장이죠. 이 기업들과 중국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소위 토지를, 농지를 확보하는 랜드 그래빙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이제 열심히 그 MB 정부 때 했죠.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뭐 수십만 평을 뭐 90년 임대를 했는 여전히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곡물값들을 다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대강 뭐 여기 지금 통계를 이제 제가 제시는 안 했지만 세계적으로 이 친구들이 생산하는 것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생산비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이나 이런 이제 곡물만 보면 그 다음 수준이고, 그 다음 위가 유럽의 가정농들이고, 그 다음이 아시아, 뭐 우리나라도 포함한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땅과 가장 싼 노동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본으로, 가령 뭐 자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백만 이런 이제 헥타르를 경작을 하는데, 우리처럼 뭐 트랙터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비행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죠. 나중에 뒤에 조금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생산비가 어마어마하게 싸다. 가령 곡물이 뭐 1톤당 이 친구들이 $10에 가령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0 정도, 한 10분의 1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작목에 대해서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면 경쟁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소위 이 WTO 체제 이전에는 원천적으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농지 평균 경작 면적이 한 1.5헥타르 정도, 한 4,500평 된다고 치면 미국에 이렇게 뭐 350헥타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이제 쌀 농사만 지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가트라고 하는 당초에는 일정 정도 이렇게 조금 생산비가 원천적으로 제약이 있는 데는 보호를 해준다라는 것이 용인됐는데, 1995년 이후에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사라진 거죠.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누구라도 전 세계 어느 시장도 가장 싸게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종자와 식량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사실상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나쁘냐? 한 예를 이제 들어볼까요? 미국이 사실은 세계 곡물 시장, 미국은 시간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미국의 장점은 두 가지를 꼽자면 뭘까요? 하나는 이제 첨단 기술이죠. 이게 이제 무기라고 하는 무기 중심의 군수 산업 중심으로 첨단 기술이 세계 최고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해서 이제 우주 항공까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또 하나 달러박스, 그러니까 돈 벌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식량입니다. 식량인데 그 식량은 이제 소위 3대 밀콩 옥수수죠. 미국의 중서부 대평원이라고 하는 데는 그야말로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날 며칠을 다녀도 옥수수 밭이 끝나지 않는, 자기 농장 한번 구경시켜 줄까 그랬더니 얘가 쳐다보고 진짜 갈래? 뭐 이렇게 언제 하루 종일 들어와야 되는 뭐 이런 그런 땅에서, 물론 그것도 토양이 지금 굉장히 이제 뭐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나라. 그래서 밀콩 옥수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곡물로서 지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아까 그 곡물 5대 메이저가 다 이제 그쪽에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짓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 미국의 강대국이 미국이지만 미국인의 식생활은 그럼 어떨까? 2012년 정도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숫자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80%는 어쨌든 공장형 농장에서 나온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사람들의 이제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이 칼로리의 70%는 가공식품에서 섭취를 한다. 근데 그 가공식품의 70%는 GMO로 만든다. 뭐 이런 거죠. 미국의 식생활을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 이 GMO 푸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공식품 산적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그런 이제 곡물 메이저라든지 이런 이제 거대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식생활이 규정된다는 거죠. 식생활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곳의 매장을 그 친구들이 진열을 그렇게 해놔버리면 난 선택할 수가 없는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지금 현대인의 식생활 대부분 사실은 패스트푸드고요. 패스트푸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징적인 것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햄버거 패티, 우리 고기 덩어리에는 방부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 항상 쓰는 문구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미국도. 셀리 데이비스라는 아줌마는 진짜 없을까 하는 걸 한번 좀 자기가 증명을 해보려고 해피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해서 무려 730일 동안 여러 햄버거를 갖다 놓고 변화하는 거를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또 할 일 없는 사람은 맥도날드 회사에서 나온 것들을 18년 동안 동영상을 전부 재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찍은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의 또 다른 이상한 이영돈 PD가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비슷한 일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셀리 데이비스의 결과고요. 730일 된 햄버거랍니다. 네? 싱싱한 게 아니고 먹음직스럽지까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아마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을 했는데, 이영돈 PD가 3개월 된 햄버거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 맥도날드 18년 동영상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 치면 유튜브에도 바로 나와요. 뭐 심심하시면 보세요. 이게 햄버거 패티 방부제가 없다고?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이 기업들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첨가물이라는 것과 무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공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첨가물은 무궁무진해서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일일이 표시를 하지만 뭐 저처럼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뒤에 포장 보는 사람도 없고 본들 또 보이지도 않고 뭐 이제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이렇잖아요. 대충 뭐 카더라 하면 뭐 이제 따라가는 뭐 이제 이런 것이 현대 이제 푸드 시스템의 하나의 단면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가 요즘 이제 우리도 지금 GMO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GMO가 이제 몬산토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몬산토가 전 세계 뭐 자기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북미 중남미까지 다 이렇게 이제 GMO 종자를 다 확산하고 또 GMO에 맞는 방식으로 농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쓰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BT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팔면서 이거를 쓰면 당신 당장 내년부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썼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인데 결과는 인도에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고요. 요 두 예는 이 남미의 그 아르헨티나 대초원 팜파스라고 하는 데가 대표적인 우리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GMO 콩은 대부분 다 GMO니까요. 이 GMO 콩이 대단위로 이제 경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행기로 이제 당연히 이제 농약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약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농약비에 노출된 아이들이 이렇게 피부병을 낳고 이렇게 이제 기형까지도 되고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죠. 우리는 뭐 지금 GMO도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섭취하는 가령 뭐 식용유라든지 뭐 여러 부분 다 이제 GMO 콩이나 이런 거 돼 있는데 아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GMO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농촌진흥청의 이제 GMO 실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소수의 이제 그 선진적인 분들의 이제 활동으로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시민 전체들이 GMO에 대해서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유통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GMO를 떠나서 아까 우리가 종자 모든 이런 부분의 종자라는 것이 핵심인데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종자의 74%를 잃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종자를 수집을 해놓은 데가 이제 있어요. 이제 큰 도서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 콩 종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 콩 종자 중에 그 사람 인터뷰한 거를 보면 이거 다 어디서 왔어요? 아 이거 저 한국하고 저기 만주에서 온 거야.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한국과 만주에서.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종자들을 다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우리는 종자를 그동안 다 잃고 지금 잃었죠. 잃고 지금 우리는 결국은 GMO를 선택하겠다. 이런 지금 이제 아이러니 상황까지 왔는데 뭐 한 예를 들면 뭐 청양고추라고 하는 거는 물론 잘 아시는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재배하던 건데 이거 몬산토 소유입니다. 청양고추라는 게. 그래서 지금 저기 산둥반도 쪽에서 채종을 해서 우리가 맨날 사다가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종자 문제, 종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니까 종자 주권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통 영역의 소위 이제 슈퍼마켓 혁명이라고 흔히 이제 부르는 건데요. 뭐 오래되진 않아서 30년대 40년대 이제 그 미국 등등에서 이제 그때부터 조용히 이렇게 이제 슈퍼마켓이 등장을 해서 우리는 제가 80년대 중반 아닌가요? 80년대 창동에 이마트 1호점이 처음 이렇게 해서 저도 그때 구경 한번 이제 가느라고 뭐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 난리가 났었죠. 문전성시가 돼서 새로운 문화니까 자동차로 드라이브 인 아웃을 하고 트렁크 가득
자기 카트라고 하는 또 요상한 걸 갖다가 있는 대로 그냥 쏟아 넣고 일주일치 장을 딱 봐가지고 쟁여놓고, 그러면 냉장고 작으니까 냉장고 큰 것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했던, 특히 이제 이 가공식품, 특히 이제 조리식품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자레인지 이런 과학기술의 발명,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가지고 슈퍼마켓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10분이면 6, 7분은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뭐 다 통계상으로 보면 70% 내외가 전부 마트에서 장을 보는 거로 돼 있어요. 당연히 마트가 아니면 시장이 없는 거죠. 과거에 우리 이제 소위 전통시장, 오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6시 내 고향에서만 볼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고, 지역의 재래시장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살리자 난리를 쳐도 결국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선진국 경우에는 이제 서너 개 슈퍼가 한 75% 이상을 이제 점유하고, 다만 조금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선진국의 경우에 슈퍼는 우리하고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아까 같은 그런 이제 대형 소매 유통 자본, 이윤만 취하는 자본들도 있는 반면에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미그로라든지 유럽 쪽은 협동조합이 굉장히 큰 슈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규모 그런 업체들이 이제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고, 우리도 국내 대형마트 3사, 뭐 E, L 뭐 이런 것들이 이제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이유는 뭐죠? 예? 그렇죠. 편리함도 있고, 또 하나 더 그 이면에는 경제활동 행태가 바뀐 거죠. 주부들이 과거처럼 전업주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여성들의 경제활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당연히 편리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거에는 대가가 있듯이 우리가 편리함을 취하면 그에 따른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도시락 싸주지 않잖아요. 싸주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어릴 때야 전부 엄마 그것도 야자까지 하려면 2개 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급식을 또 정확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급식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내 새끼 내가 도시락 싸주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맡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다툼이라고 하는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블랙박스, 식품산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블랙박스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계속 다툼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요구하면 할수록 이제 다툼이 있다가 누군가 지고 이기고 하는 싸움이 있는 거죠. 이 이제 대형 소매 유통업체들이 단지 그냥 소매만 하는 게 아니죠.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사람들이 소매점만 하는 게 아니고 식당, 그러니까 70만에 하는 식당에 쓰는 식자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식당에 공급하는 것이 다 중소업체들이 다 소위 이제 공급을 했었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규모가 큰,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이런 이제 그 대형 마트들이 어차피 농산물을 다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거를 나눠서 식당에도 이렇게 하는,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식자재 유통이라는 것이 점점 굉장히 커지는, 외식이 50%나 되니 당연히 식자재 유통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점점 다른 영역까지 이렇게 간다. 그럼 결국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존립할 수가 공간이 점점 이제 축소되는 거고요. 그 재래시장,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재래시장 우리 동네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을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 다 서로 이렇게 십시일반하면서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을에 가게들이 조금 더 있잖아요. 지금 그 동네에 야채 가게, 뭐 청과 이런 거, 정육점 이런 거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더 많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시골로 도시도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시골 쪽으로 가면 더 그렇잖아요. 뭐 조금 더 시골로 가면. 그래서 우리 뭐 여기도 강의를 하셨는지 뭐 어떤 아는 친구 딸내미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빠 왜 우리는 이런 데서 살아? 왜? 노래방도 없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없는 게 점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뭔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점점점 대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역 경제는 점점 축소되고 뭐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점점점.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런 이제 큰 기업들이 이렇게 다 하는. 물론 이 기업들이라 해서 전부 뭐 아주 떼돈을 버는 건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재래시장 중소업체 이런 데보다는 그렇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쪽에서 조달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마트다 그러면 특정 업체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녹음하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그런 대형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조달 전략, 농산물 조달 전략은 소위 소싱이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죠. 하나는 글로벌 소싱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싼 거 좋은 거 다 내가 갖다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건 국내에서 조달을 하되 가급적이면 값싸고 질 좋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국내 산지들이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산지로부터 받으려고 자꾸 하겠죠. 아무래도 물량이 덩치가 커야 뭐 저기 1톤짜리 차 한 대도 안 되는 물량을 누가 받겠어요. 적어도 5톤짜리 하나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배센터에서 이제 뿌리는 방식으로. 그러니 점점점 큰 놈들만 선호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이제 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글로벌 소싱이라고 하는 것에 전 세계 값싼 농산물이 다 들어오죠. 소비자들은 다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이쁜 아가씨들이 선전하고 하면 혹하고 뭐 이런 거죠. 국내 소싱은 이렇게 하니까 중소농, 영세농, 고려농은 팔 데가 없다. 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등락이 심한 경매 도매시장 쪽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래서 이 슈퍼마켓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번들을 하고 아주 좋은 거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경제와 농업의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생산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 불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불과 역사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 방식은 완전히 바꿔놨는데 이른바 그걸 산업형 농업, 공장형 축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바뀐 결과가 뭐냐? 식품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또 하나가 환경에 대한 문제, 에너지, 자원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우리도 70년대 녹색혁명, 80년대 백색혁명이라는 건 비닐하우스를 얘기하는 건데, 비닐하우스가 전부 원예 농산물, 시설 원예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아까 같은 우리가 이제 시간을 잃는 일이 됐고 굉장히 풍요로운 식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축산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부업,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에 외양간이 뭐 집안에 이제 있었고 뭐 돼지, 닭, 뭐 소 다 같이 이렇게 식구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는 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들은 다 공장에서 따로 공장식 사육을 이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이 외국과 우리도
문제의 본질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게 지금 어떤 현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거고,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꼭대기까지 온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올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농업 수산 빼고 농축 임산물까지 포함하면 대체로 한 45, 6조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1년에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어요. 한 45, 6조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 생산되는 것 중에 한 40%가 축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축산국가예요. 축산국가라고. 대한민국은 무슨 뭐 쌀국가가 아니고 축산이 제일 생산액이 많은 거고요. 품목별로 봐도 1위에서 10번까지 다 축산물이 들어가 있는 축산국가다는 거죠. 쌀은 순위에서 이제 밀려나는 과거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그 농업 성장을 그 정도로 이제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가공형 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아까 곡물이 풍부하고 뭐 초지가 풍부한 나라는 자기네 농산물을 이용해서 뭐 사육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단위당 마리수 소돼지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건데 전부 98%에 육박하는 1년에 1200만 톤 정도의 사료를 수입해다가 주로 옥수수, 뭐 밀, 뭐 이런 거, 홍 이런 걸 수입해다가 그걸 갖다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하는 거지요. 원료는 사다가 애를 비육을 해서 고기를 이렇게 놓고 뭐 지금 그걸 수출한다고 뭐 난리를 치고 어쨌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거죠. 순전히 국내에서 자급 기반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이렇게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돼지는 원래 땅을 좋아하고 돼지가 풀을 좋아하고 하는 원래 그런 건데 돼지가 이렇게 이런 데 있고, 요거는 닭은 산란기 같은 경우는 케이지 요게 이제 A4 용지 한 마리가 요만한 데서 이제 자기 평생 40 며칠 있으면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축산을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이제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좀 별로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요즘 최근에 뭐 우리도 애완동물을 키우고 애완견 산업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데 애완견에 쏟는 정성의 한 10분의 1만 쏟아도 얘들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하면 저 꼰대 또 뭐 이런 소리만 듣고 뭐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 동물 학대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축산이 이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 뭐 등등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억 마리 동물이 이제 도살되고 있는데 이제 그중 3분의 2가 햇빛도 못 보고 어쨌든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뭐 이건 뭐 얘기하려면 한두 곳도 없는데 몇 가지만 해서 문제를 보면, 첫 번째가 자원 문제. 엄청난 이제 사료가 낭비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곡물의 3분의 1이 이 공장식 축산. 사람이 한 10억 명 정도가 못 먹고 이제 있는데 사료가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다. 그러면 1톤의 이 고기를 만들려면 6톤의 이 사료가 곡물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그런 구조이고요. 원래 뭐 특히 뭐 돼지도 그렇습니다만 소 같은 경우는 곡물을 먹지 않았죠. 그렇죠?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뭐
전주 쪽에서 나온 마블링의 진실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이 또 꽃등심 쫙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 꽃등심을 만들려면 예? 소의 위장이 거의 터질 직전까지 먹여야 되는. 예? 그래야 쫙 피는. 저기 프랑스의 푸아그라라고 오리 뭐 이런 거, 거위 이런 거랑 똑같이 아주 이렇게 해서 그래야 애가 뭐 꽃등심이 쫙 피는. 뭐 그래야 1등급 툭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메가 3가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풀을 먹고 이제 자란 이거는 오메가 3가 좋고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 이제 에스키모 이누이트 이런 사람들은 고기만 먹어도 전혀 뭐 비만도 없고 잘 살잖아요. 거기는 뭐 고기만 먹잖아. 오메가 3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애들을 곡물을 옥수수를 이렇게 먹여놓으면 이게 오메가 3가 오메가 6로 바뀐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거죠. 우리는 꽃등심에 돈은 갖다가 엄청나게 하면서 야 오늘 뭐 몸보신 좀 하자라고 해놓고 몸 베리는 물론 이제 술도 먹으니까 몸은 더 많이 베리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예? 두 번째 매년 이 영국 땅덩어리만 숲이 사라진다. 제가 저거를 한번 조사를 해볼 생각인데 우리는 전 세계 숲이 얼마나 많길래 영국만한 숲이 매년 이렇게 사라질까? 물론 이제 복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게 숲이 이렇게 전부 불 태우잖아요. 응? 이제 남미 쪽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태워버리고요. 전 세계가 지금 물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 엄청난 물이 낭비되는데 소고기 1kg 생산에 이 욕조 90개에 해당하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입을 해서 육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더욱더 큰 문제는 사실은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되돌릴 수 없는 측면도 이제 있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서 맨날 이제 뭐 풀만 먹고 사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육류 소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 중국과 인도 이런 쪽의 성장이 높아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고기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땅을 확보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이런 거죠. 육류 소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땅 전쟁이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 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아는 이제 얘기잖아요. 원래 이제 미국은 원래 이제 그 라군이라고 해서 그냥 축산 그 똥 분뇨를 그냥 이렇게 그 담아 놓는데 이제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전부 지하로 이제 스며들고 그래서 하천 이런 것들이 다 애들이 뭐 송어나 이런 것들이 배를 뒤집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늘 그런 것들이고 늘 이제 그런 이제 월드워치나 이런 이제 감시하는 환경 단체들에서는 그런 보고서가 매년 나오고 있고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이한 이제 강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강이 한 나라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강이 이렇게 흘러서 가는 거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환경 문제가 7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청색증이라고 하는 아이가 새파랗게 해서 죽는 이제 이런 것이 덴마크에서 일어나서 원인을 했더니 네덜란드 쪽에서 흘러온 축산 폐수 뭐 이런 문제에서 난리가 난 그래서 소위 이제 질산염 지령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유럽이 70년 중후반 80년대부터 굉장히 이제 수계 관리, 지하수 관리가 굉장히 이제 엄격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가장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죠. 한국은 이제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실은 방치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뭐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해양 투기, 바다에 갔다가 이제 공해상에 뿌리는 뭐 그것도 참 생각해 보면 참 얼척없는 일이잖아요. 바다에다가 이제 뿌리는 지금 그게 이제 금지된 상태라서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화 처리, 예? 아주 이제 하수 종말 처리하듯이 굉장히 이렇게 해서 그 BOD, COD를 낮춰서 방출하는 돈이 엄청 들어가는 방식. 또 하나 방식은 분뇨를 이렇게 잘 이렇게 자원화해가지고 퇴비로 만들어서 뭐 아파트 정원에도 좀 뿌리고 화분에도 뿌리고 이렇게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원한 일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땅이 없으면 뿌릴 땅이 없으면 이제 키우지 말아라는 거지. 1헥타르에 2마리 이런 정도죠. 황당한 얘기죠. 스위스 이런 데 가면 1헥타르 3,000평에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 소 2마리 딱 있어가지고 뿔 뜯고 이렇게 우리는 꿈 같은 얘기죠. 뿌릴 곳이 없습니다. 뿌릴 곳이 없고 이런 얘기고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름청 장마가 있어서 몰래 이렇게 내보내서 돈 뭐 이렇게 좀 벌금 내고 뭐 걸리면 에이 재수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김제 어느 프랭카드인데 악취, 수질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뭐 몸살을 앓고 있어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등입니다. 이 오염, 수질 오염, 뭐 이 질소 수지 전 세계 1등 자랑스러운.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질병의 공포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요즘에 질병 공포라는 게 이제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뭐 사실 명확하게 답이 있는 것이 원인이 뭐다 뭐 이런 것이 잘 밝혀지지 않는데 BSE 광우병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그런 건데 여전히 논쟁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거는 인수 공통 감염이죠. 가축에만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까지도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축산의 이런 질병들이 일단 그래서 지금은 질병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살 처분을 해서 묻어버리죠. 근데 저것도 잘못 묻어가지고 막 침출수가 새고 뭐 이런 문제 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10년 동안 1억 마리 뭐 이렇게 해서 매년 1조, 2조 뭐 이런 거 여기에 이제 가축 그 약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도 한 2, 3조 원 되는 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이제 안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경정 부분들도 이제 뭐 저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는 불안해하고 생산자는 거대 식품 산업의 이런 이제 푸드 시스템 속에서 제값을 받기 점점 힘들어지는. 특히 이제 시장 개방이 돼서 시장 개방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을 이제 설정을 할 때 외국산 농산물이 기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소위 천정 가격인다 하는데 그 가격이고 전 세계 가격은 점점점 떨어지는 추세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 지어도 제값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80년부터 계산을 해보니 대체로 94년 이 무렵은 이제 개방이 본격화되기 이전인데 이때는 이 물가와 자재를 구입하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개방이 된 이후로는 이게 이제 판매 가격인데 판매 가격은 이렇게 별로 안 올라가고 이게 한 20년 동안 9% 이건 안 올라간 거죠. 20년 동안. 근데 소비자 물가 구입 가격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뭐 2배 가량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비싸게 내가 그 자재나 이런 걸 사서 인건비 다 지불하고 남는 게 없는 거죠. 뭐 농사를 그렇다고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땅을 노리는 건 죄악이라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밭을 논을 갈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보세요. 이때부터 이게 그 농업 소득이 이게 실질 물가 상승을 제외하고 한 건데 90년대 중반에는 약 2천만 원 가까이가 실질 소득에 쓰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오니까 1,000만 원으로 반토막 난 거예요. 예? 농사를 져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열심히 자기 장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대체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안 하고 주먹구기로 대충 이렇게 하고 자기 노동 인건비는 계산도 안 하고 하다 보면 돼요. 이렇다. 그럼 결국은 농가 소득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면 뭔가 농업이 아닌 다른 일 가지고 돈을 벌충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직불제를 올리니 많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항상 있지만 어쨌든 농사를 져가지고는 제대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이미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면에는 아까 얘기했던 식품 산업의 그런 논리 그런 이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앞으로 그럼 미래는 어떨까? 결국은 농사를 져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전국 평균이고 열심히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이제 있지만 쉽지 않다. 근데 지금 이런 그 80% 소수의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그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행위로서는 별 답이 없다. 이거는 결국은 비료, 농약, 농기계, 노동력 안 쓰면 그만이죠.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안 쓰는 농사를 하면 되는 거지. 안 쓰는 농사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근데 지금 대부분은 그것도 편리함 때문에 논농사 아까 하시는데 논농사 하면 1년에 며칠 합니까? 뭐 이제 그런 기계를 하고 요즘 다 위탁 영농 다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편리함 이거는 다 지불하면 그리고 시간이 뭐 본론을 얘기할 때인데 한참 갔는데 어쨌든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어떤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돼가지고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 다른 방식이 없을까? 내가 꼭 이마트 애들하고 거래를 해야 돼? 다른 우회하는 방식의 거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다 이 통로로 가서 못 받느니 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생각들이 점점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제 씨앗으로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커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정도까지 좀 가자라고 하는 게 로컬푸드 시스템의 생각이고 여러분 시흥시 같은 경우도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한번 우리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모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것들이냐? 로컬 푸드는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로컬 푸드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하나 있는데 로컬 푸드는 유통이 아니다. 응? 아까 제가 지금까지 왜 길게 얘기를 했느냐? 이 거대한 지금의 시스템에 대한 뭔가 저항을 하겠다는 생각이 로컬 푸드의 기본 생각이지 뭐 어떻게 해서 틈새에서 내가 유통을 잘해가지고 좀 차별화 상품을 만들어서 돈 좀 벌자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중앙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로컬 푸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예? 직거래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넌센스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오히려 문제를 더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까이에서 있는 거 사는 게 무조건 뭐 우리 동네 거 사는 거 이런 게 로컬 푸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160km 영국 미국은 160km 뭐 얼마나 되나요? 화성 여기 시흥에서 160km까지 가면 얼마나 돼? 예?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겠어요? 예. 안 벗어나요? 밑으로는. 그러니까 뭘 그러면 좋다. 경기도 전체 시흥시 농산물만 로컬 푸드가 아니란 얘기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뒤에 말씀드리지만 사람 간에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제가 사회적 거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 식품 산업이라고 하는 블랙박스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신뢰 관계, 얼굴과 얼굴이 맞닿는 관계, 인간관계 형성되면 그게 좋은 거다라는 거죠. 로컬 푸드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거죠. 예? 크게 보면 이 지금 글로벌 푸드 방식으로 굴러가는 이걸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속에서 사람과 사람, 돈과 돈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보자. 이 두 가지가 로컬 푸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마이크 폴란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라이슨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거리가 확대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생산자 소비는 서로 무지해. 생산자는 소비자를 모르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암묵적인 내면에 불신만 있고 벽이 자꾸 높아지는 거고 소통이 안 되고 하는 거 다 도둑놈이지 뭐.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무관심해지고 음식 문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는 여러분들 로컬 푸드나 우리 과거에 동네 채소 가게 하면은 아주머니하고 엄마하고 서로 그냥 아주 막 수다 떠느라고 집에 안 가잖아요. 지금 어디 저기 매장에서 마트에서 수다 떨고 있으면 뒤에서 난리 나잖아요. 관계가 돈 거래만 있는 것이 인간이 없는 그런 거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이게 로컬 푸드는 세상을 하여튼 바꾸자는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고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저 완주에 있는 이제 매장은 전주지만 이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 이 소비를 생각하는 생산, 참 좋은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될 거다 하는 얘기고, 예,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시작들은 언제 어디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지 잘 뭐 쫓아가기 쉽지 않으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이 부부가 100마일 다이어트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거에서만 먹으니까 맛도 다르고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도 있고 따뜻한 이웃과도 만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성생활도 활력이 넘치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다 써놨어요. 참 좋은 거다. 그런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점점점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도시의 게릴라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뭐 미국의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가든 무브먼트라는 형태로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 경제가 안 좋고 이러니까 이제 공터가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공터가 생기면은 거기 뭐 주차장으로 임시 방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게릴라죠. 그거 남의 땅에 가가지고 갔다가 뭐 꽃 심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막 이런 방식으로 점점 확산을 이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여튼 짜투리탕만 있으면 이게 손톱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심고 뭐 갖다 이런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있는 거고요. 영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언론먼트 이제 가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청약 할당을 해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것들이 존재하고, 독일은 이제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약간 그 휴양지 개념의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비슷하게 한국도 최근에 이제 노들섬, 한강 노들섬인데 이제 시민 텃밭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인천처럼 이제 도시농업 네트워크, 그래서 뭔가 이 점점 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 사회를 꿈꾸는 이런 이제 주민 자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결합해서 이제 학교도 만들고 뭐 텃밭도 분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발달하고요. 이제 아이들도 청년들도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도시에서 너무 각박하고 심신이 지쳐 있는 친구들과 땀 흘리면서 건강한 취미 같은 새로운 놀이를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나 치여서 살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한강에 이런 둔치에다가 이런 걸 하고 여기서 자전거로 홍대 카페에다가
갖다 이제 배달을 하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점점점 생기는 거죠. 예? 이름도 참 재밌잖아요. 파절이가 될 때까지 하는 젊은이들, 파릇한 젊은이. 이게 점점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점점점 이렇게 있는 거고, 누군가 스스로 내가 나서서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누군가 하여튼 이렇게 불씨만 지펴주면 확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난 잠복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우리 촛불 시위했던 것처럼 이런 거고요. 가장 많은 그 로컬 푸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 푸드는 상상력입니다. 우리 생각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같이 아카데미를 하신 분들이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봐. 야 이거 뭐 전례가 있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처지에 맞는 방식으로 이런 게 필요하겠어라고 생각하면 하는 것, 그게 이제 로컬 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상력이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가 파머스 마켓, 농민 장터, 뭐 잘 아시는 뭐 이렇게 길거리에, 캐나다 사례인데, 이제 그 주말에 도로를 이렇게 딱 그 차를 다니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소통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많은 형태고요. 미국에 한 지금 8,000개 뭐 이런 정도 있는 것 같고, 뉴욕의 대표적인 데, 뉴욕이라는 데에 이런 식으로 한 50여 개가 이렇게, 뉴욕이라는 대도시에 이 장터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도 지금 이런 식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뉴욕의 이제 그린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뭐 단지 물건을 파는 형태가 아니고 문화와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의 대표적인 예로 원주 새벽시장은 그야말로 장터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다만 좀 정직하게 가격도 써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뢰하고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런 거고, CS도 하고, 아까 이제 뉴욕의 그린 마켓과 비슷한 형태가 이제 서울 마르쉐라고 하는 형태인데, 지금 뭐 여기 골뱅이 어느 장소에 있는 시장 뭐 이런 얘기죠. 해화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 나와가지고 먹거리와 문화가 결합돼서 농부, 요리사, 디자이너, 뭐 가수 등등등 이렇게 계속 진화 발전을 하는 놀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는 이런 거. 여기에 무슨 돈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새롭게 뭔가 진화를 해나간다는 거. 조금 더 발전한 형태는 지역사회 지원 농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강하다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20명 정도가 모여서, 가령 꼭 20명이 아니더라도 나는 좋은 걸 먹고 싶어, 그리고 농업도 좀 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가와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선물을 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우리는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1년에 가령 뭐 내가 우리 집에서 먹는 게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생산하는 거 나오는 대로 줘. 응? 뭐 그냥 묻지 마. 뭐 이런 거죠. 주는 대로 받는 이런 형태. 이거는 내가 물건을 사겠다는 것도 있지만 농업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농가를 하고, 지금 우리도 이런 것들이, 맹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농가가 자기 농사하는 거, 뭐 가령 장수 하늘수마을이라고 하는 데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것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원래 CSA는 일본에서 이제 테케이라는 형태로 시작됐는데, 유럽을 거쳐서 미국 가서, 미국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미국 한 4,5천 개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건데, 그게 다시 이 프랑스로 가서는 이제 아마비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비슷하게 이제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이건 굉장히 이념적인 성격이 강해서 큰 확산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유형들도 이제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약간 변질돼서 꾸러미 형태라고 합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CSA는 이런 거죠. 직접 농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농사도 짓고, 이때는 농부가 강사가 되는 거죠.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요. 뭘 아니? 뭐 이런 걸 하고, 농사 짓는 거를 직접 가서 수확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배당에다가 갖다 놓으면 알아서 갖다 주고, 우리처럼 택배로 딱 이거는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여기는 갖다 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서로 소통도 하고 뭐 이런 거고, 이제 이런 방식이 원래 CSA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현웅에서 하는 언니네 텃밭이 유사하지만 여기도 결국은 이런 식의 택배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꾸러미는 이런 식으로 딱 정형화된 틀 거리를 가지고 택배 사업이고 뭐 이런 거고, 또 소비자들이 단지 택배로 물건을 받아먹는 사람, 이거 원래 생각은 주는 대로 받아 이건데, 우리 애들이 이거 안 먹으니까 바꿔줄 수 없어요. 뭐 이런 아주 뭐 짜증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뭐 이런 거고, 그에 맞춰서 또 그렇게 사업이 변질되고,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이 직판장인데요. 우리는 지금 정확한 직판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도로변에 있는 그런 이제 우리 흔히 보는 그런 그것 말고 일정한 매장을 해서, 여러분 아마 완주 뭐 용진농협 이런 데 다 들어보셨죠? 가보기도 하셨을 거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은 직판장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011년 제 조사에 한 23,000개, 지금은 뭐 부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특징은 이게 이제 이 70년대부터 이렇게 좀 발전을 해왔는데, 이거는 농가의 아주머니들이 서너 명들이 진짜 애 동경에다가 유학 보내는데 뭐 저 화수비라도 줘야 되는데, 예? 뭐 하려고 집에서 이제 된장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커진 거예요. 그러면 가판 이런 거 만들고 굉장히 작게 시작하고, 지금도 역시 상당수가 7할이 70%가 소규모 직판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온 직판장은 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거의 지금 뭐 마트하고 비슷한 그런 아주 근사한 방식의 직판장을 받아서 그걸 갖다 지금 보급해 놓고 있는, 굉장히 저는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영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이제 어쨌든 그것도 지금 완주처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생겼지만, 완주부터 해서 지금 한 뭐 60, 70개가 우후죽순으로 농협에서 생긴 것들이 많은데, 계산기는 두드려 봐야 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 상당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은 경쟁이 굉장히 심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굉장히 작은 이런 뭐 창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마을에 있는 창고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 물건이 좋으면, 이게 이화대에 있는 여기인데 가령 여기는 이런 거죠. 포도가 종류가 한 20여 가지가 돼요. 20여 가지. 그러면 사람들이 1시간 차를 끌고 와서 그 포도 그거를 사러 가요. 이런 거니까 굳이 뭐 삐까번쩍한 좋은 데다가 목 좋은 데다가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상품으로 우리 걸 이제 하는 거고, 이건 북해도에 있는 이 완전히 축사를 개조해서 노느니 뭐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농협이 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아주 최근에 나온 것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해서 굉장히 매장이 아주 근사한 이런 방식인데, 판단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이제 채소를 파는데, 채소 과일인데, 우리가 주의할 거는 우리는 이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 가공품은 상당히 적고, 근데 이 직판장의 핵심은 사실은 채소 과일도 채소 과일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없으면 이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일본 직판장 연구를 좀 하면서 뭐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 이겁니다. 직판장은 돈만 벌기 위한 조직이 아닌 것 같더라. 이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 출하 농가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모두 우리 가게라고 부르고, 뭔가 하여튼 지역에서도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다 하는 지역의 꿈을 한번 펼치는 공간으로서 이 직판장을 인식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역 활성화 거점, 농업진흥 거점, 농촌기능 유지 거점, 여기 지역 교류 거점, 도농교류,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직판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유통과 마켓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실된 상태로 로컬 푸드 직판장 만들면 뭐 잘 된대라고 시작하면 얼마나 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까지 농민장터, CSA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가령 시흥시다 그러면 시흥시에 그런 것이 생겨서 각자가 장사 잘 돼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뭔가 엮여져 가지고 지역이 이렇게 좀 뭔가 으쌰으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제 일본 북해도 나가노마라는 데 가보면 여기는 쌀만 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쌀 농사에. 근데 지금 한 100만 명이 여기를 와가요. 이게 이제 미치노에키라고 하는 도로변에 이제 이런 거를 건물을 덩그러니 이제 져줬어요. 져줬는데 여기 처음에 매장이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아줌마들이 이제 아이씨 나 여기 임대료 안 내고 요 건너편에다가 이런 거 8개를 이렇게 쪼르륵 해가지고 그 사진 안 넣네. 아주 작은 데서 아주 허접하기 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8집이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제 구색도 잘 갖춰서 사람들이 여기는 안 가. 여기는 밥만 먹으러 가요. 여기 식당 2층. 이거 내가 이거 2층에서 이거 찍은 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제 그 지나가다가 아줌니 저기 좀 맛있는데 혹시 뭐 집에 저 짠지 없어요? 자꾸 이제 찾아. 그러니까 요 아줌마들이 모여서 미라쿠르라고 이제 이게 영어로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걸 미라쿠르 이렇게 해서 가공하는 이제 그 그룹을 만들어서 솜씨 좋은 아줌마들이 이제 짠지 만들고 된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 그랬더니 이것도 이제 잘 되고 그러니까 또 뭐 여기 뭐 먹을 건 없어. 그랬더니 이제 이 집에 누군가의 아들이 여기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얘가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주스, 뭐 잼,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옆에다 이제 하베스트라고 하는 식당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가는 거죠. 직판장으로부터 가공 레스토랑, 그린 투리즘.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처럼 완세트로 한 번 하는데 한 20억, 30억 들여서 쫙 만들어 놓고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죠. 예? 조그맣게 시작해서 손님들이 이게 좋아하나? 대면 관계잖아요. 관계를 맺어서 감동을 시켜야 이게 오는 거지. 여기까지 저도 여기 찾아가는데 1시간 반인가로 차로 이제 가던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왜 오겠냐 이거지. 이 100만 명 저는 저 순 뻥이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오는 이유가 뭘까? 이제라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이 겉모습 우리가 진짜 외국에 가서 보면 이것만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고 딱 하면 견적 딱 나오잖아요. 얼마. 예? 그러면 딱 누가 하고 뭐 응모해서 뭐 입찰 받아서 누구 사업자 선정하고 백날 해야 이거 망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할 건가 하는 부분이 무엇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가를 찾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다.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영국에 보면 토드 모든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것도 이제 너무 삭막한 데인데 처음에 이제 여기 경찰서 이제 앞에인데 아까 저기 미국의 이런 것들처럼 짜투리 땅에다가 뭐라도 심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게 아줌마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모여서 개하고 수다하면서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떨까? 근데 그걸 하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질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질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질르는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씨앗을 다 나눠준 거죠. 자원봉사하면서 갖다 그냥 꽂으면 이제 짜투리 땅에다가 던지고 있으니까 뭐 타이어 뭐 폐타이어에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묘지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이 찰스라는 황태자도 오고 이게 인구 1만 7천 명인데 하여튼 영국 전체에 다 오고 이 토드 모든을 배워라 해서 영국 정부가 30개 지역으로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냐? 누구나 여기에 이제 쉐어푸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지역 주민 누구도 지역의 주민이 와가지고 아무나 가서 이렇게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딸기를 심어놨다. 뭐 누가 먹든 뭐 어떤 그러면 뭐 그럼 별개 이제 상상력이 발휘돼서 어떤 아줌마는 여기에다 이제 그 닭 양계장 루트 무슨 뭐 꽃 루트 이런 거에서 이제 지도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 전역에 많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관광지화되는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거냐는 이런 거죠. 미국도 비슷한 이런 예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요. 완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완주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완주는 쉽지 않은 프로젝트를 아주 계획적으로 잘 한 거고 중요한 것은 오랜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 군수의 의지, 재정적인 여유, 그리고 배우지 전주의 존재 이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 준비를 했다. 긴 준비를 해서 아주 여러분들처럼 뭐 교육도 빡세게 하고 뭐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철저히 농가들 직판장을 하려면 물건이 없으면 직판장이 안 되잖아요. 한 직판장이 운영되려면 최소한 4,500개 정도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팔 게 있어야지. 1년 44철. 그러면 맨날 푸성기만 하면 여름 한철만 팔 거예요. 상추만. 어떻게 그 장목을 계획적으로 이제 할 거냐 하는 것부터 또 노인분들이 적합한 또 고령 그렇게 하려 보면 잘하는 농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본 정신은 우리 더불어 같이 살자라는 거기 때문에 힘없는 노인들이 심을 수 있는 참나무를 아주 심는다 하는 둘의 농장을 만들어줘서 참나무를 그러면 누가 그걸 사야 되는데 그거를 직판장에서 사주고 뭐 이런 거고 외국에서 온 이주 여성들의 자기 지역 고유의 이런 것들을 가공품 만들면 그것도 사주고 하는 매장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기획 생산 체계라고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한 4, 5년 동안 이런 공동체들을 많이 만드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최근에 이제 뭐 나중에 우리 뭐 박영비 이사장이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각 지역에 시흥이면 시흥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샅샅이 잘 우리가 관찰을 하고 여기는 어떻게 생겨먹었고 여기는 어떻게 지금 뭐가 필요하고 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 먹거리 전략이고 푸드 플랜인데 핵심은 그거는 컨설턴트 박영법 이사장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만들어주고 행정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사회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삼자가 이건 시장이죠. 시장 상인 대부분의 이런 부분에서는 기왕에 존재하는 시장이나 이런 이해관계자들 다 배제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싸움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시흥에 이런 걸 할 거냐 하는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조정을 잘하면 성공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게 굉장히 많은 이런 그 계획들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미 특히 이렇게 있는데 모든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문제를 인식을 하고 진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는 이런 그런 걸 이제 가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 학습과 커뮤니케이션이 배제된 상태의 먹거리 이 문제 해결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가는 것인데 조금 길게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손, 후배, 자식들까지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런 부분들의 것들이 내 대에 뭐를 하려고 하고 우리 새끼는 여기선 절대로 키우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애초부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푸드 시스템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뭔가를 그걸 바꿔가는 노력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로컬 푸드는 그런 이제 극복이라고 하는 관점이 되고 분리 단절된 관계성 복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지역의 수준만큼 발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시흥의 로컬 푸드 시스템이 형성되는 거죠. 주체. 예? 뭔가 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자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뭔가 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학습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